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마지막 시청자 한 분도 다 이해할 때까지 파헤치는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오늘은 또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이재용 회계사님이 예. 또 어떤 기업 하나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 안 대표님은 예. 어떤 회사 하나를 그냥 가져서 네. 평생 나는 물론 다 두 개는 안 되고 음. 딱 하나만 경영하고 싶다. 하나? 내가 대주주로서. 예. 그럼 뭐 고를 거예요? 내가 두 개를 줄게. 1번 애플, 2번 스타벅스. 이야. 뭐 시청은 당연히 애플이 높은데. 이야. 저는 당연히 스타벅스입니다. 왜요? 골치 아프잖아요. 애플을 경영하려면. 애플은 매번 계속 뭔가 그럼 새로운 걸 또 봐야 내야 되고, 되는데. 뭐 개발자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아니 근데 스타벅스도 커피가 얼마나 경쟁적인 시장입니까? 계속 신규 사업자가 나오고. 모르는 소리.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에 그냥 스타벅스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왠지 스타벅스를 안 갔다 왔네. 네. 뭘 팔아도 누룽지를 팔아도 초등학생도 스타벅스에 가더군요. 요즘. 숭늉을 팔아도 그냥 스타벅스는 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스타벅스 할 건데 오늘은 한국에는 메가커피라는 회사가 한국의 있는데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는 음. 메가커피라는 네, 요즘 그런 굉장히 기업이다. 잘 되는 커피 프랜차이즈죠. 네. 네. 너무 잘 돼서 얄미운 회사. 여기 재무제표로 한번 좀 낱낱이 한번 본다니까. 네. 아. 커피를 팔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예. 뭐 많이 남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회사들 눈에 잘 익은 익숙한 회사들의 네. 재무제표의 속살을 샥 벗겨서 예. 보여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파인더스. 네. 우리를 찾아줘. 네. 파인더스. 맞죠? 네.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파인더스. 예. 메가커피는 작년 네, 8월인가 한번 네, 한번 분석을 방송하셨던 했는데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메가커피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다. 50 영업이익률이 50%다. 이래서 네. 뭐, 아이 나쁜 놈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왜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가격에 파니까 소비자한테 돌려줘야지. 더 싸게. 기업이 번 돈을 언더스탠딩이 번 돈은 그럼 소비자한테 뭘 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별로 더 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반기업 정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뭐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충분히- 메가커피가 있으니까 스타벅스가 못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왜 메가커피를 왜 한 번 더 어쨌든. 나오셨어요? 네, 작년에 그래서 되게 돈 잘 버시고 되게 좋은 기업이다. 물론 약간 좀 이렇게 좀 얄밉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진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메가커피가? 네, 일단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일단 예. 펼쳐봤더니 메가커피. 네, 살짝 보여주세요. 잠시 기다려 달랍니다. 네, 네, 이 일단은 표시는 뭘까요? 잠시 기다려. 잠깐 알았어. 네, 이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4년 동안. 와.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51, 45, 48 어마어마하게 잘 벌다가 약간 반전이 있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졌네요. 그렇죠. 22년에 재무제표가 공시됐더니 영업이익률이 18%네. 그래서 사실 잘 버는 거거든요. 매출이 워낙 많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여기도 이제 드디어 뭔가 이렇게 초과이익은 이제 끝났나 보다. 예. 이제 정상적인 기업의 범주로 왔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좀 이상한 게 또 밑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원래는 영업이익보다 작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세금 내니까. 영업이익에 세금 내면 당기순이익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상하게 당기순이익은 더 커요. 영업이익보다. 그래서 뭘까? 어디 투자를 했나? 그러니까요. 뭐 어디서 부동산이라도 팔았나. 네, 이런 게 궁금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건 맞는 게 매장 수를 보십시오. 야, 여기가 지금 드라마틱하다, 800개, 진짜. 1000개, 1600개, 2000개인데 지금 이 회사의 목표는 24년까지 4000개 여는 거거든요. 우리는 23년에 3000개 할 거고 24년에 4000개 할 거야.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이디야가 지금 3,000대 후반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2년 후에는 넘버원이 될 거야라고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이제 신규 매장 수가 이제 약간 이제 추정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300개, 400개, 심지어 작년에는 거의 600개 육박해요. 네. 잘 되고 있다. 저희 메가커피는. 저도 눈 떠보면 메가커피가 막 동네에 2개, 3개씩 막 생기는 거 보니까 왜 그럴까요? 메가커피의 좋은 점이 뭡니까? 적당한 가격과 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싼 가격과 적당한 품질. 네. 그러니까 많은 양. 네. 그겁니다. 딱. 많은 양. 많은 양. 나름 괜찮은 입지에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거든 따뜻한 게. 예. 오, 괜찮네요. 네, 아이스는 2,000원이에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많고. 근데 사실 양 조금 더 늘리는 게 큰 돈 네. 드는 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샷을 한 번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큰 예. 돈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되게 큰 돈에 큰 사이즈에 저렴하니까 그리고 입지도 괜찮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빨라요. 빨라. 그게 없어. 테이블이 거의 없고 거의 테이크아웃 중심이에요. 키오스크에 딱딱딱해 결제하면면 회전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최적화가 된 거죠. 그냥 사람이 해주는 자판기 같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백 장 만들어야 되니까 아메리카노만 쫙 이렇게 깔아놓고 촥촥촥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가 뭐 이미 뭐 2,000개 넘었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는 네. 없겠네요, 메가커피는. 근데 요즘엔 좀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전 중심으로 작게 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좀 키우고 있는데 네, 가성비의 네. 메가커피.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기서 읽으시면 영업이익률 왜 줄었지? 네. 40-50% 하다가 그러다가 손익계산서를 딱 열었는데 요거 보시죠. 이 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엔하우스예요. 주식회사 엔하우스인데 엔하우스라는 카페를 창업했다가 메가커피로 이제 바꾸신 건데 예. 22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놀라는 부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놀라실까요? 밑에 영업이 저게 적자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 그쵸. 전년도에 매출액이 없어요. 여기서 놀라야 돼요. 원래 손익계산서는 2년치를 표시하거든요. 어허, 그러네. 왜 분명 우리가 아는 메가커피는 작년에도 돈 잘 벌었는데? 저건 왜 없고 매출액이 없어? 예, 없죠. 급여만 있어. 아니 급여가 아니고 판관비만 있네. 뭐 지급수수료, 판관비에 들어있는 지급수수료만 조금 있고 적자예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깜짝 놀라셔야 돼요. 네. 두 번째로 깜짝 놀라는 거는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 저게 뭐냐 이거죠. 54억. 예, 54억이 갑자기 이제 생겼다. 라는 부분인데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재무제표가 있어? 이거 뭐 감사기준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 네. 일단 오늘 좀 어렵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참고로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잘 예. 따라오세요. 어렵지만 재밌다. 어렵지만 재밌어요. 참 원래 역설적인 어려운 게 이야기. 깼을 때 재밌거든요. 예. 네, 잘 네. 들어주세요. 일단 엔하우스라는 회사가 이제 창업한 지는 10몇 년 된 회사예요. 네. 창업한 지는 10년 몇 년 된 회사인데 이제 요 보라티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식자재 유통하시고 브랜드 이제 하시는 상장 기업인데 요 김대영 대표님이 요 두 회사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티알이랑 우윤 파트너스 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커피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분이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이제 사모펀드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사모펀드인 투자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MGC 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5대5로. 이거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예요. 따로 뭐 이렇게 뭐 예. 이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차린 다음에 투자를 해요. 사옵니다. 사와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 6월경이에요. 아 저건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했어요. 처음에? 이미 뭐 사업 이제 한 점포 한 1,000개 넘었을 때 인수를 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MGC 홀딩스가 네. 메가커피를 네. 100%를 1,400억 주고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려고 세운 회사네요. 그럼 MGC 그렇죠. 홀딩스는. 왜냐면 이제 각각 사긴 좀 힘드니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매하기 위한 기업이에요. 셋이 메가커피를 공동 구매해 보자. 그렇죠. 예. 그래서 공동 구매 하자 해 가지고 돈 이제 1,400개 모아 가지고 엔하우스를 샀어요. 네. 샀는데 1년 만에 만 1년 만에 합병을 합니다. MGC 홀딩스하고. 네. MGC 홀딩스랑 엔하우스랑 합쳐요. 예. 그것도 이해돼요. 이해돼요. 왜 뭐 100% 회사니까 어차피, 사실은 어. 어차피 우리 건데 합쳐도 뭐 큰 특이사항은 없죠. 근데 특이사항은 역합병을 합니다. 역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합병. 네, 역합병은 엔하우스가 MGC를 사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뭐 말로는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요 두 분들 우윤 파트너스랑 프리미엄 파트너스 지분 50% 들고 계시죠? 예. MGC 홀딩스 주식 주세요. 제가 엔하우스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수합을 해줬다. 결국 이 두 분은 엔하우스를 갖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하나가 되고 그치만 회계상으로는 MGC 홀딩스가
엔하우스를 이제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뭐 말은 어렵지만 그냥 하나로 합쳤고 그럼. 존속법인이 엔하우스다. 예. 그럼. 근데 회계상으로는 MGC가 인수한 거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 없습니다. 두 네. 남녀가 그냥 집 합쳐서 살기로 했는데 네, 남자, 맞아요. 남자 집에가 그래, 아니라 남친 여자 집으로 집에. 가면 어떻고 여친 집으로 가면 어때요?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의 시작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느 집으로 간 게 문제였나?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엔하우스를 딱 친 다음 재무제표를 열면은 MGC 홀딩스의 재무제표가 뜨는 거예요. 왜? 합병을 했는데 회계상으로는 MGC 홀딩스가 엔하우스를 인수를 한 거예요. 네. 아, 그 그래서- 작년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의 재무제표는 MGC 홀딩스의 재무제표인데 이름만 엔하우스로 바뀐 거야. 아 그러네. 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MGC 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매출이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죠. 작년에는 합병한 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 회사 지분만 들고 있는 회사인 거야. 근데 이제 22년에는 매출액이 왜 생겼냐? 합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합병을 하다 보면 이제 6월 1일에 합병했다 보니까 이제 합병한 날부터는 나는 이제 MGC 홀딩스이자 엔하우스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7, 8, 9, 10, 11, 12 7개월치의 매출액이 뜹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예. 여기서 일단 놀랄 포인트가 뭐냐면 엔하우스의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보셨던 매출액 1,700억과 영업이익 300억 얘는 사실은 7개월치예요. 1년치가 아니라 네. 7개월치다. 7개월치다. 네. 7개월치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이 구조를 알면 이거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면 분명히 매출액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매출액이 2배나 늘었는데 네. 근데 이게 겨우 7개월치라고? 어허. 그죠? 네. 2022년께 7개월치예요, 저게? 네, 겨우 7개월치입니다. 와. 겨우 7개월치라고? 그러면은 뭐 메가커피가 5개월 동안 사업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 안에서 또 5개월 동안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한 3천억 됐겠네요. 그렇겠죠. 그런 느낌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좋았다. 매출액 사실 이거보다 더 많다. 영업이익도 더 많을 수 있고 그 비밀이 이제 단기 순이익에 숨어 있다. 이야. 그래요. 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일단은 그런 좀 어려우니까 좀 확게 와닿진 않으시죠? 예, 제가 쭉 한번 진도 빼볼게요. 근데 예.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되시죠? 알아듣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우리 너무 무시해.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죠? 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네, 이제 뒤에 나온다는 거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조금 더 보시면 이제 MGC 홀딩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작년에는 이제 자산 목록에서 가지고 있는 게 요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회사 이름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MGC 홀딩스가 원래 셋이 메가커피 인수하려고 모인 회사. 그렇죠. 껍데기 페이퍼 회사. 네,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딱 하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딱 하나 있었어. 그거랑 현금 일부.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주식은 회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지분율 한 20% 이상 들고 있으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지분법이 뭐냐면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지분법이 뭐냐면 주식을 들고는 있는데 네. 그 지분법 대상 그 종속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지분율 100% 들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나한테 한 푼도 안 줬더라도 나는 내 입장에서 이익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많이 하시네요. 네. 얘가 번 돈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돈이 주진 않았지만 예. 내가 번 돈을 그대로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내 자녀야 너 막 예를 들어 100억 벌었어? 그러면 나는 너의 가치가 100억만큼 커졌겠네? 그러면 나는 지분법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그게 영업이익 안에 안 들어갑니다. 예. 영업 외 이익으로 들어가서 예. 지분법 이익이 추가돼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처음 화두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질문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왜 영업이익 310억에 당기순이익은 410억입니까? 예. 물어보면 요거 보시면 되죠. 여기 영업이익 310억인데요. 여기 있는 지분법 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당기순이익이 큰 겁니다. 근데 이 지분법 이익은 뭐냐면 MGC 홀딩스 입장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벌어들인 메가커피의 당기순이익
예. 그때는 메가커피랑 합병하기 전이었으니까 그쵸. 메가커피가 버는 돈은 우리의 100% 자회사가 버는 돈이니 네. 지분법이익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합병한 다음부터는 영업이익이다. 그렇죠. 그러니 지분법이익과 영업이익을 합쳐야 1년치 메가커피 영업이익이 되는 거다. 그쵸. 그대로 하면 또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대로 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오늘 몇 대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괜찮으시잖아요. 네. 저희가요 네. 양자역학과 중성미자를 배운 그쵸.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세상에 뭐가 어렵겠어요. 네, 아직은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 일단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 생각해 보는 게 21년 6월에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네. 그러면 이제 100억이란 말은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한 100억 정도 매가가 벌었고요. 예. 그다음에 1월부터 22년 1월부터 5월까지 160억 벌었어요. 네.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뭘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분법 관련된 주석이라는 건데요. 이제 지분법 손익은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161억 번 거 보이시잖아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메가커피라는 회사, 에나우스라는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5개월 동안 197억, 그냥 반올림하면 198억 정도 벌었어요. 네. 근데 지분법 손익으로는 161억 잡거든요. 30억은 어디 갔습니까? 30한 6억 정도는 예. 차이가 있죠. 그 왜 차이가 있어요? 100% 네. 자회사인데 네. 100% 자회사가 순이익을 냈어요. 그냥 그거를 지분 뭐 갖고 있으니 100%니까 그건 다 지분법 이익으로 가져오는 거라면서요. 네, 그쵸. 영업의 수익으로. 그쵸. 근데 왜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왜 차이가 나냐? 이걸 또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보시면 돼요. 네. 아, 갑자기 막 파고들을 막 말리는 느낌이시죠? 네. 1,4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건물 살 때 권리금 주잖아요. 기업도 권리금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의 장부 금액이라는 친구가 꼬리표가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의 꼬리표, 그 꼬리표에 달려 있는 장부 금액은 그 재무 상태표 열었을 때 자본 총계가 꼬리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이제 20년 말에는 359억짜리 회사였거든요. 네. 자본금. 그렇죠. 근데 21년 6월에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네. 한 5, 6개월 정도 돈 더 벌었어요. 한 100억 정도 더 벌었어요. 140억 정도 더 벌었네요. 그러니까 예. 배당 한 거 하면 더 벌긴 했어요. 이상하게 또 배당해서 또 빠지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예. 이 당시에 자본이 제가 봤을 때 한 500억 정도 됐어요. 495억 정도 예. 됐는데 돈을 1,400억 줬잖아요. 네. 1,400억 주다 보니까 이제 웃돈을 90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너네 회사의 꼬리표는 원래 495억짜리인데 내가 돈을 1,400억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900억은 웃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걸 회계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표현해요. 영업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돈덩어리를 산 게 아니라 메가커피라고 하는 사업체를 샀으니까. 그렇죠. 너의 경영권 900억 인정해줄게. 브랜드도 있고 뭐 브랜드 같이. 인정해줄게. 알겠어요. 예. 900억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웃돈 준 건 어떻게 회계 처리되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줄어들면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아 그걸요? 네. 영업권이라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뭐 영업권이라는 게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0억 웃돈 주고 샀는데 네. 이 메가커피가 몇 년 정도 장사하면 될까를 회사에서 이제 견적을 짜본 다음에 네. 그거를 서서히 깎아 내립니다. 그거는 결국은 다 깎아 내려야 돼요. 괜히 더 준 그 프리미엄은. 그게 이제 일반 기업이냐, 일반 기업 비상장사냐, 상장사냐에 따라 달라져요. 상장사는 안 깎아 내리고요. 예. 상장사를 샀으면 안 깎아 내리고. 아니요, 내가 회계 기준이 상장사면 그건 국제 회계 기준에는 안 깎아고요. 네. 예. 한국의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깎아 내립니다. 그래요? 깎아내리는 게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건데. 그렇죠. 물론 그 돈을 나중에 팔 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권리금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나 나갈 때 또 권리금 받을 건데. 예. 그렇긴 한데 회계에서는 야, 그 메가커피가 뭐 천년만년 하겠어? 뭐 10년이면 다 쓰지 않겠어? 그러니까 냉장고 사서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듯이 똑같아요. 메가커피라고 하는 브랜드도 웃돈 주고 샀지만 네. 그 웃돈 준 프리미엄을 몇 년에 걸쳐서 깎아내야 맞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추정컨대 10년을 깎아 내립니다. 10년 네. 동안. 그러니까 900억을 싸게 주고 샀으니까 900억을 비싸게 샀으니까 네. 1년에 90억씩 비용 처리를 합니다. 네.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특이한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걔가 깎아내린 비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거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이 회사는 뭐 판관비를 뭐 327억을 7개월 동안 썼다고 치는데 네. 사실 이건 비용 아니다.
왜? 이미 나는 웃돈 다 줬어. 예. 이 비용은 내가 돈 내고 쓴 비용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900억 이미 다 줬고 예. 내가 이거 장사해서 손실 본 게 아니라 그냥 회계상 비용이라는 거야. 회계상 그냥 까는 비용. 회계상 까는 비용이야. 저 54억 원 정도 54억 원. 저거가 원래는 1년에 90억인데 7개월 치라서 54억인 거예요. 아하.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의 관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예. 이 300억이라는 게 이제 실제 메가커피의 영업이익에 비한 저는 상당히 과소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400개 출점했고 1,600개가 매장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400억 벌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600개 출점해서 2,200개인데 영업이익이 주는 게 말이 되나? 기업이 어떤 선의로 뭔가를 이렇게 더 싸게 공급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이게 줄어드는 게 많이 되나가 이제 제 문제 인식이거든요. 예. 일단 봤더니 작년에는 사실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엔하우스는 이제 매입한 사람이 아니라 매입 당한 사람이니까 네. 권리금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의 재무지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생겼고 얘는 돈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요거 그냥 회계상 비용이다. 그러네요. 네, 회계상 그냥 900억 웃돈 준 거 나중에 매각할 때 돌려받으면 되지. 예. 권리금 어차피 원래 계속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생각해 보면 그럼 309억이 아니라 54억 정도는 얹어서 생각하자. 원래는 더 벌었다. 벌은 돈인데 이거는 그 캐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회계상 비용이다. 그리고 지분법도 마찬가지예요. 지분법도 5개월 동안 161억의 지분법 손익을 인식했는데 네. 사실은 197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36억 정도 차이 나죠. 그것도 무형자산 상각이에요. 이것도 상각. 이것도 아까 그 웃돈 주고 산 거 900억을 5개월짜리 한 5개월로 나누면은 한 36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법인이 합쳐진 법인으로 갔을 때는 네. 그 전에는 지분법 이익이 원래대로 다 잡혔는데 네. 합쳐진 이익으로 그 돈을 가져올 때는 상각한 거 빼고 이익으로 잡는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근데 캐시는 실제로는 그거 안 빼도 이미 다 캐시는 다 벌은 거죠.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거는 다 무조건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비용 처리인 건 회계상으로 맞는데 실제로 벌은 돈은 이거보단 더 많다. 이걸 까는 거 아니다. 이미 돈은 나 인수할 때 다 줬는데 네. 이걸 왜 까냐? 라는 겁니다. 일단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법인세 낼 때는 이거를 이익으로 그냥 다시 잡아요? 법인세 낼 때요. 법인세 낼 때는 이제 깎아줍니다.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깎아줍니다. 그럼 뭐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거라서 있어요. 이건 명확하게는 네. 말씀 못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일단 보자. 일단 봤더니 이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1,748억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310억을 벌었다라고 했는데 무형자산 상각비는 배제하고 보자. 네. 즉 이 회사는 364억을 벌었다. 실제로는. 7개월 동안. 예. 그리고 합병 전 5월까지 재무지표를 봤더니 한 1,000억 정도 더 벌었고 아하. 매출액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훨씬 안 되지만 아까 그 당기순이익 190억에서 법인세 뭐 낸 것 좀 감안해 보면 이 정도는 벌었을 것이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2022년에 메가커피의 매출액은 2,700억에 영업이익은 540억에 무형자산 상각비 빼면 대충 600억은 벌었을 것이다. 이야. 제일 처음에 보자. 네. 야. 원래 그러네. 영업이익이 300억이라고 공시를 네. 했는데 네. 사실은 그거 한 더블을 벌었다. 음. 와.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네요. 말이 되죠. 그 흐름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네. 말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네. 이렇게 하는 게 네.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합병법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요? 왜 지금 합병을 했냐? 그게 이제 또 이제 이익을 낮아 보이려고? 일구심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지금 합병했을까? 1년만 산지 1년 만에 할 거면 그냥 사자마자 바로 하든가. 왜 지금 했을까? 산 거는 2021년 재작년에 샀어요? 네, 21년에 사고 만 1년 만에 합병을 했단 말이죠. 왜 지금 했을까? 왜 1년 만에 했을까? 거기에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해보니까 복잡해서 하다 보니 세금 절세가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그렇죠. 그것도 케바케긴 한데 요즘엔 굳이, 또 굳이 이것 때문에 세금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면 세금은 따박따박 잘 내고 계세요.
그러면 뭘까? 예. 보기에 이익이 좀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비스무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이거 팩트는 아닌데 유추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메가커피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메가커피 가맹점주라고 생각해 보면 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 메가커피 잘 된다. 영업이익률 50%다. 어. 막 이재용도 나와서 막 떠들고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이익률 왜냐면 50%. 영업이익률 50%가 일반적인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아니니까. 아니 그 얘기 저도 들은 네. 다음에 메가커피 먹을 때마다 절반씩 남는구만 이놈들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먹는 가맹점주님한테 가는 돈이 가맹점주님한테 가는 거고. 그렇지.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그런데 가맹 본사가 자꾸 버니까 예.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왜냐면 이제 가맹 점주님 보기에 약간 좀 이렇게 민망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가맹 점주님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원두 가격도 자꾸 올리고 컵 가격도 자꾸 올리는데 니들 많이 번다며? 이 자식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50% 남기는 줄 알잖아 손님들이. 맞아. 그거죠. 네. 50% 남는다면서요? 네. 아, 그러니까. 비싸. 거기서 먹을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는 다 직영이니까 뭐 50% 남는다고 하면 그 50%다 커피에서 남는 거지만 그쵸. 그거는 본사가 남기는 거지. 커피 전문점 그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이 힘들어요. 적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장님들이 뭐 정확하지 물론 지점마다 되게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 한 3억에서 3억 조금 넘는 정도의 매출액 연애. 그러면 한 달에 한 2,500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열심히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한 20%, 알바를 썼을 때는 10% 언더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2,500 팔아가지고 10% 언더면은 매장에 뭐 200이나 200 언더로 나오는 거니까 네. 사실은 내가 그 하루에 몇백 장씩 타는 거에 고려하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죠.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절대 점주님들이 돈이 많이 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사가 많이 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는 좀 바꿔서 보자. 원래대로 보자. 원래대로 보자. 예. 이건 1,700억에 310억은 이거는 사실상 이제 7개월짜리 아니냐. 12개월치로 보자. 5개월짜리 매출액도 집어넣고 5개월짜리 영업이익도 집어넣고 무형자 상업기획도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까지 더해서 보자. 그럼 이제 그러면은 영업이익 자체는 400억에서 600억으로 늘거든요. 네. 그러면 얼추 아다리가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에 신규 매장 400개에 영업이익 400억이었네. 네. 22년에 신규 매장 600개에 영업이익 600개네.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죠. 예. 이 신규 매장이 늘면은 영업이익이 늘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사업 구조는 신규 매장한테 돈 버는 구조예요. 기존 매장한테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성향이나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유추하기로는 일단 이제 메가커피의 장점이 뭐냐면 패전율이 극단적으로 낮다. 높다. 좋다. 높다. 저 가맹점주들이 폐점을 안 한다. 아, 패점. 패점. 회전율인 줄 알았어. 회전율 패점. 그러니까 안 망한다. 예. 그러니까 메가커피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안 망한다. 우리는 점주님들이랑 상생한다. 예. 점주님 이거 봐라.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가맹점 데이터는 이제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공정위에다가 봐라 폐점 안 한다. 이제 본인들이 뭐 힘들어서 끊을 수 있는데 막 힘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지할 수는 있는데 네. 폐점 안 한다. 예. 폐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가 잘 돼야 패점을 안 하고. 장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맹 본사 입장에선 잘해드려야죠. 잘해드린다는 게 원도도 좀 이제 다른 데에 비해 좀 싸게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 오픈할 때도 좀 돈 좀 싸게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렌들리하게 해야 점주님들이 좀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룸이 좀 생기고 예. 그러면 이제 패점률이 낮지 않습니까? 패점률이 낮으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긴 한데 이익은 안 나오겠죠. 그럼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패점률 낮은 걸로 이제 홍보를 막 해야지. 자, 우리 사업하실 자영업자 사장님들, 우리 패점률 보십시오. 우리 가맹점주의 매출액을 보십시오. 잘 됩니다. 열심히 들어오시. 우리 그리고 오픈하는데도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뭐 수수료도 많이 안 뗍니다.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가맹점주들이 막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논리적으로 추측하건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니즈는 뭐다? 4,000점.
음. 4,000호점. 음. 4,000호점을 빨리 만드는 게 이 회사의 지상 과제인 거야. 일단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도 있고 아무래도 가맹점 자체는 신규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교육비도 들어가고 프랜차이즈 뭐 가맹비도 들어가고 예. 하다못해 인테리어도 해야 돼. 뭐 해야 될 게 간판도 달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4,000개 하고 나면 네. 2년쯤 후에 되면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안 나겠네요.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겠죠. 만약에 포화 상태에다 4,000점이면 사실은 거의 뭐 애즈간한 데는 다 그렇죠. 있다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 뭐야 연착륙을 해야겠죠. 원두 가격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좀 조정한다든지 약간의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디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자기들이 원두를 막 공장을 지어가지고 원두를 직접 판다든지 시중에 마트에서 판다든지 뭐 약간 이런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략을 좀 세워야겠죠. 그럼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 거를 장사를 하려면 네. 가맹점주로 장사하려면 네. 4,000개 되기 전에 빨리 네. 권리금 받고 넘겨야 되겠네요. 그게- 4,000개 되고 나면 네. 본사가 드디어 이제 다른 걸로 쪼기 시작하면서 네, 네. 뭐도 안 해주고 뭐도 비싸게 받고 슬슬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진짜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니까 본사가 정신없이 성장할 때는 성장할 때 같이 가. 나도 같이 들어가다가, 갔다가 본사도 이제 성장을 정체할 때쯤 되면 이제 본사가 쪼기 시작할 테니까 나는 또 권리금 받고 팔아 넘기고 딴 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야.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가맹점을 해본 건 아니지만 예. 건너 이제 취재하고 보면 살펴보면은 네. 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은 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자님들께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놓친 게 있어요.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죠?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뭘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가 놓쳤냐? 이게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뭐가 매출이 3배가 됐어요. 네. 이게 합쳐보면 여기 21년에 879억이고 예. 22년에 2,700원 9327에서 3배가 됐는데 매장 수는 3배가 안 됐거든요. 신규 출점 수도 3배가 안 됐어요. 근데 매출이 왜 3배가 됐지? 2021년에 비해서 네. 그러네. 왜 3배나 됐어?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됐다. 그렇죠. 그건 점주님들 입장이고 본사 입장에서. 점수가 잘 본사 되면 입장에서. 원두도 팔고 뭐도 팔고. 네. 본사 그렇다고 입장에서 해서 3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점포당 매출이 늘었다는 건데 본사 입장에서 네. 예. 점포당 매출이 3배씩 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두를 3배씩 사간다. 원두를 3배씩 사간다. 아니야 다른 메뉴를 늘린 거지. 뭐 미숫가루 같은 거. 이런 미숫가루를 판다, 막 케이크를 판다. 그것도 그런 거. 다 맞는 말인데 예. 예. 이제 요거를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어서 요걸 한번 보시죠. 이제 이제 매출에 대한 주석인데요. 작년이랑 이제 21년이랑 22년이랑 매출의 구성 항목이 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허. 작년에 방송할 때 제가 기타 매출 가지고 되게 뭐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기타 매출은 원가 없는 매출 아닙니까? 이 밑에 보니까 기타 매출 원가는 없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 297억은 거의 꽁으로 들어오는 매출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기타 매출 때문일 겁니다라고 제가 막 방송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신규 출점 많으니까 기타 매출 늘어났을 거고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저 기타 매출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같은 매출이죠? 뭐 그러니까 가맹비 내지는 어떤 교육비 새로 들어와서 새로 그냥 그냥 거저받는. 돈이 휙 들어오는 거.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유추해 보면 왜냐면 원가 없는 비용 매출이니까 예. 원가 예. 없는 매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형의 뭔가를 판 거군요. 네. 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서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년에는 매출 구성이 달라집니다. 일단 기타 매출이 싹 없어져요. 어허. 뭐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신규 출점은 훨씬 늘은 거 알잖아요. 예. 근데 줄었는데요, 기타 매출이 싹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제품 매출도 거의 없어져요. 네. 예. 그러면서 상품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군데 좀 물어봤는데 이제 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뭐 이게 언론으로도 얘기하고 회사에 설명하기로는 우리 아니다. 우리 물류 매출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사에서 가맹점한테 내보내는 매출을 물류 매출이라고 설명을 해요. 네. 이제 물류 매출이 우리 사실은 21년에 과소 표시돼 있었다. 사실은 우리는 870억보다 우리 가맹점주한테 더 판다. 근데 과소 표시됐다는 말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는 이제 주식회사 엔하우스라는 가맹 본사 외에 제3의 서드파티 기업이
이제 가맹점주한테 물건을 팔았을 경우 또는 매출은 매출인데 수수료만큼만 매출을 잡았을 경우 돈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네. 1,000억 받는데 예. 뭐 우리 수수료 300억이니까 300억만 매출 잡을게. 그러면 이제 원가가 없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서드 파티가 있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특수관계자 주석에 보면 예. 서드 파티 예를 들면 보라테알이나 제3의 법인의 어떤 매출액이 안 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대략 이제 점당 한 1억 조금 안 되게 매출액이 물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여기는 이제 실제로 공급하는 금액보다 작게 즉 수수료만큼만 잡혀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21년에는 22년에는 매출 인식 방법을 그냥 내가 받는 돈 전체를 매출로 잡고 통으로 전체로 매출액으로 그렇게 바꿨다.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매출액으로 받는 방식으로. 비용 단에서도 뭔가 더 많이 나갔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매출 총액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500억이랑 600억 차이 나는데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받는 거 그대로를 매출액으로 잡는 방식으로 방식을 바꿨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냐면 매출 인식 방법은 그러니까 회계 정책이거든요. 네. 회계 정책인데 매출 인식 방법을 예를 들어서 순액법과 총액법이라고 해요. 수수료만 잡는 걸 순액법이라고 하고 예. 전체 금액을 잡는 걸 총액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순액법이었다가 총액법으로 바꾸면 과거에 공시했던 재무제표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 그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네. 아, 인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는 있는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서 순액법이 맞는지 총액법이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우리는 순액법이 맞습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잡겠습니다. 예. 아니면 우리는 총액법이 맞습니다. 물류금액 전체를 매출액을 잡겠습니다로 회계적으로 사전에 판단을 하고 매출액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꿀 거면 과거도 다 바꿔야 된다. 그렇죠. 중간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총액법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재무제표 공시할 때 작년 재작년도 죄송하지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거는 절대 회계적으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러면은 막 감리도 들어오고요. 금감원이나 항공회에서 감리도 들어오고요. 회사 입장에선 되게 큰 문제. 왜냐면 전기에 공시했던 매출액 자체를 갑자기 막 싹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그러네. 근데 공교롭게도 2022년에 합병을 하면서 이거 바꿔버렸어요? 전기 매출액이 없어졌어요. 전기 매출을 표시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원래 전에 매출액을 고칠 전기 매출이 없군요. 고칠 전기 재무제표가 매출이 없네. 없어진 거죠. 그러면 혹시 이거 A가 B를 합병해도 되고 B가 A를 합병해도 되는데 네. 야, 이렇게 거꾸로 하고 나면 매출이 옛날 게 없어지니까 재무제표 다시 안 바꿔도 되네. 이게 편하다. 이렇게 하자 한 걸 수도 있어요? 설마? 뭐 그런 판단을 했을지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야, 그럼 고치는 게 무슨 큰 돈 든다고.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이렇게 바꾸면 매출액은 커지는데 이익률이 낮아지잖아요. 네. 저렇게 바꾸면 욕을 들 먹죠. 이거 비판을 좀 덜 받겠죠. 영업이익률이 50%에서 지금 18%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각을 의심의 조각들을 맞춰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매출을 키워서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낮아 보이고 남는 싶다. 금액은 같으나 매출을 키워서 조금 덜 남게 만들 수는 있다. 덜 남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예. 그렇게 매출을 키우는 거는 회계적으로 이제 과거 재무제표를 바꿔야 될 정도로 되게 큰 이벤트인데 이참에 합병을 해버리면 정기재무제표에 매출액을 표시를 안 해도 되니 그것도 안 해도 되고. 정기 정정을 했다라고 내가 굳이 내가 나서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되고. 그러면 갑자기 매출액은 늘어난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 같고. 그렇죠. 이야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그 일을 2022년에 했다. 일단은 뭐 정황상 이야.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7개월치밖에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무슨 컨설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도 보면서 자꾸 소름이 끼치는 거야. 컨설팅이 들어간 거 같은데? 그렇다긴 한데 이거 아니면 내가 입장에서는 와 되게 억울하겠다. 야, 그쵸. 나 그거 야, 아닌데. 저게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네. 네. 그쵸.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이렇게
매출액이 늘긴 늘었을 텐데 당연히 늘었을 텐데 매장이 늘었을 텐데 아니, 매장이 겨우 뭐 1,600개에서 2,200개가 됐는데 야. 매출액이 3배가 되는 거는 사실 그 이유밖에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매출 총액은 비슷한데 매출액만 늘었단 말이죠. 심지어 구성 항목도 기타 매출 또 없애버렸어. 상품 매출로 올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하는 건 정말 회계상으로 고민을 해서 네. 야 이건 총액법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 네. 그 한 판단이 있어야 바꾸는 거지. 네. 야 이거 영업이익률 너무 높아. 총액법으로 네. 바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회계 감사할 때 이슈 제 1번이에요. 네. 회계 감사인 회계사들이 예. 들어가면 매출액부터 보거든요. 그게 총액이냐 순액이냐는 엄청난 챌린지 요소입니다. 그거 논란거리다. 네, 논란거리.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기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만약 내가 그 매출의 주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서 내 책임하에 물건을 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총액법이고요. 내가 판 거다. 내가 내가 판 거고 어. 그리고 나는 그냥 중간에 이게 통관 역할만 하고 예.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지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뭐 쿠팡에서 물건을 할 건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약간 토스만 해주는 역할이다. 그럼 그럼 수수료만 수수료예요. 매출이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기준을 총액이냐 순액이냐를 바꾸는 거는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단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22년에 또 감사인이 또 바뀌어요. 감사인이 바뀌어. 회계 감사 이거는 이게 회계 감사인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2021년까지 엔하우스를 감사했던 감사인이랑 예. 2022년에 엔하우스를 감사한 감사인이 바뀝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실제로 감사인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래저래 매출액도 갑자기 늘었는데 그럴 수 감사인도 바뀌고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네. 예를 들면 뭐 빨대, 스트로. 네. 이거 빨대는 어디서 사죠? 하면 그 본사에서 그것까지 챙길 수는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빨대도 보내드릴게요 한 다음에 그냥 빨대 업체한테 네. 사서 빨리 그냥 스스로만. 직접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네. 마진만 조금만 떨궈주시고 이랬다가 야 빨대도 우리가 공급하자. 빨대에다 메가커피로 쓰고 그쵸. 사서 메가커피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음. 매출을 총액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나쁘게만 보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업의 니즈는 네. 빠르게 우린 3,000점, 4,000점 가야 되는데 이제 가맹점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업이익이 커 보이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당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니즈가 있었을 법은 하다라는 게 제 그거고요. 야,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이런저런 의혹과 의심과 모함과 정말 아니, 그렇게 밉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특이한 거야. 너무 돈을 잘 벌어. 네. 메가 커피.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잘 되는 회사가 있어. 뭐까지 했냐면 예.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분석할 내용은 예. 이제 기업 입장 엔하우스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네. 우리의 목표는 이제 4,000점 2024년까지 4,005점을 만들 겁니다라고 이제 네. 늘상 얘기하거든요. 예.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4,005점을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버는 거지? 어떤 투자자? 우리 우윤 파트너스랑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얼마 버는 거지? 그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또 분석한 내용. 낱낱이 그냥 네. 베이는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보시면 아까 이 표는 보여드렸어요. 실제로는 2022년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에 육박한 실질적으로 네.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규 매장으로 나눠 보면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점당 한 1억 정도 나와요. 영업이익 나누기 신규 매장 수 400점, 600점 했으니까. 예. 평균 매장으로 나누면 평균 매장이라고 하면 이제 21년, 22년 사이에 있었던 매장을 합친다면 평균 때리면 한 1,900점 정도 나올 전체 거거든요. 매장에서 그러니까 전체 평균 매장으로 나눠 보면 예. 점당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차이 많이 나네요. 처음에 신규 매장 할 때 회사에 돈 그게 줘서 아니라 그런가? 그냥 어떻게 나눴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이게 이 600억을 596억을 597 신규 매장으로 나눴느냐 예. 아니면 이 기중에 평균으로 치면 한 1,900개 정도 있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체적인 매장으로부터 돈을 버는지 아니면 신규 매장으로부터 돈을 버는지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신규 매장으로 해서 1억씩 벌었다고 해도 말이 됐고 평균적으로 전체 매장에서 3천만 원씩 벌었다고 해도 말이 돼요. 말이 된다. 섞였겠죠? 예. 섞였을 거예요. 네. 섞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요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벌었냐 생각해 보면 이제 우윤 파트너스 610억, 이분이 610억, 이분은 대출로 해줘요. 보라티알은 해줬는데 없고. 이거는 나중에 그냥 갚으면 돼요. 네. 이건 갚으면 되고 그럼 결국 1,220억 투자를 했어요. 이제 지분으로는. 그러면 이분들이 22년에 참고로 538억을 회수합니다. 한 번. 배당 받고 이제 전환 우선중을 하고 돼 있었는데 이건 상환 가능하니까 그냥 바로 상환해 버리고요. 유상 감자라고 해서 이제 자본 주식 받고 200억 다시 돌려줍니다. 538억을 이미 22년에 회수를 했고요. 예. 23년에는 이제 2022년에 당기 순이익이 410억이다 보니까 402억을 배당을 합니다. 23년에. 와. 왜 2022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앞단에 538억이랑 402억 하면은 한 940억은 이미 회수했어요. 이야. 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죠? 1220억. 1220억 투자했는데 투자해서. 네. 2년 만에 940억 940억 이미 회수했어. 2년 만에. 만 2년 회수하고? 만 2년 되기 근데 전에. 여전히 회사 내 거야. 아직도 고도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원래 이분들이 우윤 파트너스와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네. 메가커피 창업자들이에요? 아니요. 창업자는 따로 그분한테는 1,400억을 준 거지. 1200억 처음에 주고 창업자는 가고. 창업자는 이제 내가 막 2년 열심히 만에 900억을 배당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1,400억만 받고 넘겼을까요? 1,200억만 받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만큼 잘하신 거죠. 본인도 이렇게 벌 줄 알았으면 1,400억으로 애시도 안 하셨겠지. 뭘 더 잘한 게 있을까요? 네, 메가커피 본사인데. 예. 열심히 확장. 손흥민을 뭐 영입했다. 있겠지? 뭐 있겠지? 손흥민을 영입. 손흥민 얘기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거 중요한데요. 일단 그거 중요해요? 예, 그거 중요해요. 일단 현재까지 보면 940억 회수했어요. 되게 근데 좋고요. 번 거를 저렇게 많이 대부분 배당. 근데 이건 해도 설비 됩니까? 투자도 필요 없고. 네. 진짜 뭐 그냥 버는 돈 받아가도 이익이니까? 내년에 직원 월급은 뭘로 주죠? 벌어서 주지? 벌어서 주면 돼요. 번만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더 뭐 설비 투자할 것도 없고 어차피 이런 거 잘 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은 예. 야, 나 그동안 커피 전문점 창업해서 5년 동안 힘들었는데 쟤네들이 1,400억, 1,200억 준대. 아이 됐어. 뭘 더 돈을 더 벌어. 그냥 가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겠네요. 야. 어쨌든 다시 이어서 보면 그럼 4,000점의 의미가 뭐냐 네. 다시 설명드리면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23년에 3,000점 만들고 24년에 4,000점 만들면은 그러면 이때 기대되는 영업이익은 800억이랑 1,000억이에요. 네. 네. 왜냐면 그만큼 여기 600점, 800점, 뭐 1,000점이니까 거의 신규 매장에 대해서도 말이 되고 평균 매장으로 곱해도 말이 돼요. 예. 평균 매장 곱하기 3천만 원 하거나 신규 매장 곱하기 1억 하거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20억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22년이랑 3년에 걸쳐서 940억 배당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800억이랑 1,000억을 벌고 법인세 350억 내면은 예. 1,450억을 추가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24년이랑 25년에 걸쳐서 배당으로 그 다 뽑고. 배당만 해도 2배. 우와. 야. 근데 배당- 회사는 여전히 있어. 그 영업이익이 1,000억씩 나니까 그냥 통으로 팔아도 한 5,000억이나 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정말 보수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1,200억 샀으니까 1,200억에 팔게. 그러면 이제 배당하고 매각한 것만 해도 투자한 거에 3배를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불과 그 기간이 겨우 만 4년이에요. 야. 21년에 와서 25년 중반에 엑시트할 수 있는 거예요. 4,000점을 만들면. 야, 돈을 버는구나. 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잘 하시는 거죠. 근데 내부 그 브랜딩도 잘하고 예. 뭐 그런 과정을 이제 잘 겪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딜이지. 왜냐하면 만 4년 동안 그러네요. 연평균 31.2를 곱하면 야. 이게 나오거든요. 너무 좋은 딜 한 거지.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사업을 해야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자본에 더 불안한 회사에 이제 자금이 흐를 수 그래야 있으니까. 창업주도 엑시트를 하지. 그래야 창업주도 엑시트하고 사모펀드도 돈을 벌고 모두가 이제 자본시장에 흘러가는 게 그런 건데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했다기보다는 손흥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참고로 손흥민을 이제 작년 하반기에 광고 모델을 이제 채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손흥민 모델비랑 매체비로 한 60억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60억이요? 예. 예. 손흥민한테 60억을 줬다는 게 아니라 뭐 매체비, 그러니까 뭐 이런 매체, 예, 손흥민한테 이런 광고비. 광고비랑 해가지고 네. 다 하면은 60억 정도 썼대요. 그거를 이제 작년 하반기 90, 11, 12 4개월 동안 이제 지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12월 말에 가맹점주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 우리 지금 60억 썼는데 지금 30억 우리가 지출했거든요. 남은 30억은 우리 점주들끼리 십시일반 합시다라고 공지사항을 때려요. 매체비 손흥민 광고 매체비로. 왜냐면 손흥민 있으니까 당신들도 어쨌든 커피도 더 잘 팔리고 이득 봤을 뭐, 거 아닙니까? 점포 앞에 다 손흥민 사진 들어가니까. 다 손흥민 사진 들어가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고 경상되고 하니까 점주님들 30억 부담합시다. 그걸 30억 부담하면 점당 144만 원, 그러니까 월에 12만 원씩 부담합시다. 이거를 점당 144만 원이면 30억이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2,000점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네. 2,000점이니까. 와. 그러니까 이 연말에 한 2,000점 살짝 넘었으니까 144만 원 하면 12만 원씩 월에 12만 원씩 부담하면 됩니다.라고 공지사항을 떼인 거예요. 근데 저가 커피잖아요. 예. 그러니까 12만 원을 월에 남기려면은 대충 한 100만 원을 팔아야 돼요. 예. 10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카페 하나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2,000원이란 말입니다. 네, 네. 나누면 한 어쨌든 몇백 잔을 더 팔으라는 거지. 예. 그렇죠.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 야, 당신들 지금 보니까 물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딱 보니까 이미 배당으로 회수 다 했고 돈도 몇 천억 많이 버네. 벌었는데, 근데 30억을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하냐. 내라고 하냐? 왜냐면 그 손흥민 너네 한 게 이제 나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안 됐을 건 아니지만 어차피 손흥민 쓸 때 우리한테 연락하고 쓴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손흥민 쓰면 당신들 신규 가맹점주 모집하는데 도움되지 나한테 도움되는 건 별로 없다. 근데 가맹점 계약할 때 그 얘기를 서로 하지 않고 그냥 했나 보네요.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러다가 근데 사후에 메가커피는 그러니까 네. 신규 가맹점 낼 때 초기에 돈 받고 네. 중간에는 본사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나 봅니다. 그런 구조가. 네. 원래 그리고 저렴한 커피 팔려면 한 잔당 500원씩 로열티 내세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냥 초기 비용 좀 들고 중간에는 내가 버는 거 내가 다 가져가는 본사가 안 가져가는 구조인가 보다 해서 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4,000점 되고 나면 본사 수익은 꽤 줄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내년부터 높다고 줄어들 생각을 가능성이 합니다. 높겠네요. 신규가 없어지는 순간. 신규가 없어지는 순간.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냅킨 우리 것만 사셔야 돼요. 빨대도 우리 거만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네. 그런 일 벌어지겠네요. 아마 제일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렇게 4,000점 만들고 나 엑시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P는 이제 내보내 드리고 이제 따로 이제 우윤 파트너스나 이제 대표님 위주로 내가 좀 장기적으로 이제 실제로 내부에서는 우리는 글로벌 만점 갈 거다. 올해 3,000점 찍고 글로벌 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 손흥민을 이제 한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글로벌 만점 갈 이거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이 4,000점 가는 동안 네. 배당으로 투자금 찾아가야 되는 모델이네요. 그쵸.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얼마에 팔 수 있을지 프랜차이즈는 항상 신규점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이게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저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더 큰 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 받아갈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스타벅스 본사가 이거 거의 5% 10%씩 가져가요. 예. 그거는 왜냐면 비싸게 받으니까. 남으니까. 근데 1,500원 파는데 나한테 10% 달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장하는 그 사원들의 스프레드,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화되면은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그러면 메가 커피는 그런 구조와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돈 네. 냈습니까? 점주들이 그래서 지금 내고 이제 월에 12만 원씩 내고 계시다고 전화. 왜냐면 이제 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맹점 이제 본사가 본사가 그걸 안 냈을 때 본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본사가 가격을 올리겠죠. 원두 가격을 올리든지. 커피 늦게 보내기.
먼저 떨어졌어요. 근데 아니냐고. 에이, 연락 안 받아 막. 에이, 예, 예. 진짜 억울하겠다. 그런 소리 예. 들으면. 그럴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지만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네. 누가 희소하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제라는 것은 희소한 자가 희소하지 않은 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고.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한테 완전 약자예요. 그렇죠. 본사가 약자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례가 네. 치킨집인데 얘기하셨듯이 왜 젓가락, 나무 젓가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냅킨 이런 거 그런 거를 본사에서 쓰는 게 더 비싸대.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는 몰래 마트에서 사고 싶잖아요. 싼 거. 뭐 냅킨 뭐 꼭 그거 안 써 있어도 되잖아요. 냅킨인데 그 몰래 써 맨날.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거 안 쓰고 싸제 용품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냅킨이라도 어떻게든 팔으려고 하고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팔려고 하느냐 하고 싸우고 그런 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이제 재무제표가 많이 공시가 되는데 그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숨어 있다. 네. 물론 이게 의도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선의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숫자를 볼 때는 그냥 이제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뭐 누구나 다 보는 건데 그 안에 어떤 구성 항목이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진짜 그 회사가 공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잘 꼽아보자. 그래서 우리 방송을 많이 보자. 앞으로 하여튼 내가 더 찾아보겠다. 엄청 장사가 잘 되는 회사구나. 정말 잘 되는 회사입니다. 전 진짜 즐겨 먹습니다. 매일 거의 먹습니다. 메가커피. 그럼 메가커피. 잘하시기를 네. 사업 잘 돼서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근데 오늘 뭐 어렵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려운 거 어디 나와요? 아직 안 했나요? 원래 어려운 거? 어려운데 너무 잘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 설명드렸거나.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 네. 영업권 상각 네.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경제 뉴스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내지는 뭐 어디 법인의 몇십 %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다. 네. 좀비 기업 몇 개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업들이 다 그렇게 좀비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서 네. 영업이익이 들어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감가상각이나 혹은 그 영업권 상각 때문에 영업이익이 까진 거지. 그러다 보니 은행이자 낼 만큼도 영업이익이 안 남았네. 재무제표상으로 맞아요. 그런 거지. 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영업이익으로 뭐 대출이자를 못 낸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는 되게 그 표면적인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에비타를 봐야 됩니다. 보통 에비타. 회사들이 에비타 공시를 하는 이유가 예. 우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빼고 실제로 돈 버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비타를 꼭 봐주세요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도 네. 에비타로 은행 대출이자를 못 내는지 그걸 봐야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해야죠. 근데 통계를 그걸로 안 뽑으니까 그쵸. 항상 뭐 오해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감가상각이 주로 회계 제도에서 늘 희한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쵸. 5년에 나눌까? 10년에 나눌까? 뭐 맞아요. 이렇게 또 약간 재량권도 많고 음. 감가상각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메가커피 하여튼 오늘 메가커피 많이 부럽습니다. 네, 많이 부럽고 배당을 막 400억씩 이렇게 한대잖아요. 많이 부럽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군요. 좋은 회사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업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막 기술 얘기, 어떤 혁신 얘기 많이 하는데 기술도 좋고 혁신도 좋고 뭐 다양한 거 좋은데 결국은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 잘하고 약간의 어떤 노하우와 네트워크와 그런 그런 운영력을 가진 회사가 진짜 돈 버는 거 아닌가? 사실 큰 차이 없거든요.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나 백다면 큰 차이 없는데 정말 미세한 차이거든요. 미세한 브랜딩, 미세한 상품 구성, 요거의 차이. 그리고 얼마나 가맹점주 영업을 잘하고 그럼. 이제 고객들한테 어필 그럼. 잘하는지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차이들이 만들어서 이런 큰 영업이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브랜드는 뭐 언더스탠딩이나 아웃스탠딩이나 그게 그건데. 왜 아웃스탠딩이랑 비교를 해요? 우리 계열사 형제 회사. 네. 아웃스탠딩. 네. 네.
아무튼 오늘 이재용 잘 회계사님. 네. 야, 바인더스. 언더스탠딩에서나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이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 가면 이거 어려워서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얘기죠? 아 그럼요. 언더스탠딩에서만 할 수 있는 참 얘기입니다. 독한 시청자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야 자식들 오늘은 준비 좀 했네. 아 진짜 저 형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잠깐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